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2% 상승한 21,271.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8% 내린 2,431.77에,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80% 떨어진 6,207.92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도매 재고는 전달 상승세를 접고 예상보다 더 감소하면서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2월에 0.6% 감소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3% 하락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4% 오른 배럴당 45달러 8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일부 파이프라인에서 석유 유출이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올랐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보다 1.04% 상승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으로 환산 이익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다국적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80%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도 0.67%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1.8%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흐름세가 좋았던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에너지 업종은 2.5% 올랐고요. 금융업종도 2% 가까이 상승세였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2,38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간 주춤세를 보이던 대형주가 다시 오르면서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었는데요.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코스닥 지수는 0.62% 오른 674로 거래를 마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 기록이었습니다. 자, 오늘 6월 12일 월요일인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예, 오늘로 취임 34일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자, 추경 통과와 또 꽉 막힌 인사정국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을까요?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미 연준의 6월 FOMC 전망과 영향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으로 인한 여야 급냉 정국 속에서 대규모 장 차관 후속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요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들 인선을 했죠. 현재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이 세 분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끝나야 개각 인선을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바로 인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가 3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관의 윤곽조차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이 정부는 이 준비 없이 이를테면 인수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어떤 정치 공백을 생각하면
좀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이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발표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공약한 5개 조항,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조항에 걸려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밀어붙여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 이 인선이 된 5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우선 교육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김상곤 부총리의 경우에는 기성의 교육부에서는 상당히 좀 진보 좌파라고 해서 좀 꺼리던 분입니다.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교육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시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특목고, 이런 외국어 고등학교 이걸 폐지를 공약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특목고 폐지에 가장 앞장서온 분이 바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교육계에 어떤 일대 혁명이 예고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이분 돌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 하면 관행적으로 판검사 출신이나 적어도 변호사 자격증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경환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혀 사법시험과는 인연이 없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물론 미국 가서 로스쿨을 좀 다니시면서 미국 변호사는 출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은 현재 한평생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분이고 현재 민정수석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국 교수의 직계 서성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무부에는 그동안에 철밥통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제3의 인물이 들어옴으로써 법조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고요. 국방장관의 기용이 된 송영무 씨 같은 경우에는 해군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 육사 출신이 독식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3년 만에 해군 사관학교 해군 출신이 처음 됐어요. 이 송영무 장관은 연평해전에 승리해서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직계손이라고 그러고요. 본인의 조부는 한일 합방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결을 한 그런 순국 열사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같은 경제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이 된 조대엽 교수인데요. 고려대학교 현재 노동대학원 원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고용노동부는 경영학이나 경제학 한 분들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사회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노동을 하나의 생산 요소로 보고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가 적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사회학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기본 가치관 이런 측면에서 봤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은경 내정자는 이분은 낙동강 페놀 사건 때 이것을 고발하고 주도를 했던 환경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이 5분이 모두가 다 현재 관료 출신도 아니고 다 비주류 어떤 개혁파입니다. 아무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끌어갈,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주말에 있었던 대규모 장 차관 인사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지난주 국회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김 부총리는 흑수저 출신으로 또 고졸 신화를 쓴 인물로서 평가가 유명한데요. 먼저 박사님께서는 김 부총리에 대한 인사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예, 현재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부총리가 유일호 교수였지 않습니까? 예. 유일호 박사가 부총리를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바로 전에 개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개각을 단행을 해서 유일호 부총리를 면직을 시키고 지금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부총리로 내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 인준 동의를 받지 못했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단행하는 바람에 어정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일호 부총리는 파면이 된 상태에서 계속 부총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워낙 순둥이로 성격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한국 경제를 혼선에 빠뜨리지 않고 나름대로 잘 끌어왔다 이런데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탄핵 정국이 되면서 경제사령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당면한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주체가 없었던 거죠. 가계부채도 그 와중에서 설금설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면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출범은 공백 상태에 빠진 어떤 경제팀을 새로 재정비해서 부활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혼란의 수습이라는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흑수저 출신이지 않습니까? 청계천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살았다는 그 판자촌에서 소년 가장으로 출범해서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야간 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합격했다는데 이 어려운 사정을 많이 알아줄 그런 분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관료, 정통 관료라고 하지만은 아주 핵심이라는 기획재정부, 재정부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경제기획원, 그 중에서도 예산을 주로 담당을 한, 그래서 인류 중에 인류에서는 좀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비주류의 시대에 조금 소외됐던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감안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난 주말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밥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경제 관료 중에서는 그런대로 민주주의와 밥,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가장 가깝게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는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의 출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경제사령탑을 맞이하고 차관 인사까지 발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장 차관 인사가 모두 마무리가 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경제 공약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 요즘 굉장히 유행어가 되어 있어요. 소득 주도 국민 성장. 이게 참 말이 좀 어렵지만 앞으로 소득주도 국민성장이란 것을 단어를 모른다거나 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경제 현상을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증권시장에서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도 소득주도 국민 성장 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이해 못하면 투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경제 국민 성장을 약간 좀 말씀을 올리면 종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패턴은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전체 잘 살아간다. 이런 어떤 기업 위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의 과실이 줄줄줄 떨어져서 그걸 트리클 다운이라는데 경제학적 용어로는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된다. 이런데 이 낙수 효과가 최근 10여 년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는커녕 기업은 잘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근로자들은 더 못 사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효과가 더 커졌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의 정강은 낙수 효과 대신 분수 효과입니다. 낙수는 위에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지만 분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층에 있는 기층 노동자들, 기층
그 서민들, 이 사람들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야 그 소득이 늘어서 그러면 결국은 그 소득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소비가 늘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경제도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청 농민들에게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나간 올 이 연설을 아마 하시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일자리 이거 필요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돈을 적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을 상처낸단 말이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세월호에서 교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해도 너희들 국가 보상의 대상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음으로써 살 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임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를테면 지금 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김동연 팀이 오면서 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한 번도 우리 정부가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자, 야당은 그동안에 1997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야당이 정권을 차지한 것은 이미 몇 번 있었습니다. 1기가 김대중 정부고 2기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당시에 IMF 외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시켜 볼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일단 망한 나라를 구하는 데 급급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어떤 정책도 논리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설득을 받지 못해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저서를 본다든지 할 때 본인의 경제 철학이 뚜렷하고 그것이 이제 확고부동하게 나타나는 게 소득 주도의 국민 성장.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소득 주도의 국민 성장이 김동연 부총리 출범과 함께 본격 발동을 걸었다. 출항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범된 이후로 문재인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예, 이게 정말 전국의 내관의 핵입니다.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재벌개혁, 순환 출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집단 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추진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김상조라는 분인데요. 예. 한평생 이분이 이제 재벌 개혁 업무를 담당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문회에서 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에 걸린 내용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가볍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강경화 후보, 김희수 후보하고 이게 연동이 돼서 지금 이것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상조 후보는 그대로 임명 강행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상조 후보 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없이 재벌 개혁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498명의 서울대학교 정운찬 전 교수라든지 변형윤 교수 이런 분들이 지지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한결같이 김상조 후보와 마찬가지로 재벌 개혁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김상조 후보를 내치게 되면 재벌 개혁도 굉장히 탄력을 잃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경제 민주주의를 선언하시는데 밥의 민주주의 그 밥의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도 김상조 후보는 꼭 필요한 후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다든지
재벌들의 내부자 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김상조 후보는 그냥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 재벌 개혁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는 단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앞서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첫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예, 그러니까 추경안 정도면 부총리가 연설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뭐 연설하지 않고도 추경안을 통과시킨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경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로 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4일 만인데 역대 대통령 중에 34일 만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제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을 구성하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경제 불안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만 추경을 하도록 그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이 국가 파탄 상태냐, 위기 상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마다 조금씩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11%가 넘어가고 120만 명이 실업자인 상태 자체가 어떤 국가 재난 상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또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대통령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그 정책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한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직접 소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현재 11조 2천억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480조 정도 되니까 11조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특히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물론 이번 추경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었어요. 더가 많이 걷는 바람에 별도로 따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정권시장에 충격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추경은 걱정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세금을 걷은 것은 마찬가지라 이거죠.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이 추경 11조 원을 어디다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그 정당성을 잘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소방공무원 몇 명 하겠다 또는 지방자치세에 주겠다 이 돈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국민의 피땀이 유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알맹이가 상당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예,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한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경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뭐 그 밖에도 지금 이제 뭐 국내 내수를 확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수출 쪽이에요. 예. 수출 경기가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바람에 해외 가격 그 수지 여건도 좋아지고 이런 데서 해서 하는데 수출이 늘어나는데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가 최근에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를 그냥 그 액면 칼로 자르듯이 두모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를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 없이 어떻게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 예. 부동산 가격도 문재인 5년 내내 노무현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부동산과 싸웠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건드리면 버블 세븐 같은 거를 건드리면서 오히려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줬어요. 그런 면에서 그 적지 않은 문제고, 그 다음에 바로 눈앞에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다른 문제, 또 국민연금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 산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그 경기 순환론, 콘트라 EF의 경기 순환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좀,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는 이런 국면에 있어요. 그런 면이기 때문에 뭐 최악은 막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방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고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주요 글로벌 이슈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슈퍼 목요일이라 불렸던 대형 이슈들 잘 넘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과 또 영국 총선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큰 출렁임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13일에서 14일에 미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건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현안인 것 같은데요.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예, FT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금리를 과연 올릴 것이냐, 또 올린다면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이제 요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난번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마구 사들이는 바람에 자산 규모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거든요. 예. 그것을 바로 잡는다.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연 이번 FOMC에서 본격 거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대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자금을 긴축 쪽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미국의 달러화는 의외로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대목, 거기다 한 가지 국내 요인과 추가한다면,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기준금리가 사실상 같아지게 됩니다. 1.25%로 같아지게 되는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한국의 대응,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른바 긴축 발작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번 FOMC 14일 날 발표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 연준의 FOMC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여파, 그러니까 파장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른바 긴축 발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 세계 신흥국에 나가 있던 돈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 주가가 동반 추락하는, 이런 게 이제 2014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철회했을 때 이런 현상이 한번 일어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려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늦었어요. 2015년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2016년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지난 3월 달에 한 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1년 전 예상으로는 이미 지금 금리가 3%에서 5%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제닛 옐런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아주 낮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변수인데요. 코미와의 지금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죠. 어쨌든 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동력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1조 원 인프라를 하겠다, 또는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이제 이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 금리 인상을, 채권 금리 인상의 원인이 됐고, 고달러 강세 요인이 됐었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이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서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굳이 미국 쪽으로 돈이 갈 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테이프 텐트럼 현상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달러 강세가 아닌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되면서 FOMC 0.25% 금리 인상은 문자 그대로 찻잔속의 돌풍이 될 수 있다. 오히려 9월 달의 금리 인상 여부가 더 중요한 게 와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미 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더라고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금 부풀려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연준의 자산 축소 논의와 관련된 의견도 나오게 될까요? 예, 이 대목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잘 소개가 좀 잘 안 돼요. 연준 자산을 줄인다. 이게 양적 완화, 그러니까 퀀터티티브 이지니스라 해가지고 미국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른바 글로벌 금융 위기라 해서 미국이 어려웠을 때 제로 금리를 했습니다. 제로 금리를 해도 경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걸 단행을 해서 그 당시에 헬리콥터 벤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 벤은 벤 버냉키 전 중앙은행 FRB 의장의 first name이지 않습니까? 마구 헬리콥터에서 돈을 찍어 뿌려듯이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정통파 경제학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양적 완화가 끝났다. 2014년에 벤 버냉키가 이제는 종료 선언을 하면서 끝났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후유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채권을 막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 이른바 재무상태표상에 차변인 자산과 우변인 자본 항목이 양쪽이 다 늘어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들한테 가 있는 돈의 양하고는 무관하게 전체 시중의 자금을 가지고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양쪽이 다 늘어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이것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실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몇 개월간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쇼크가 저는 금리 인상 쇼크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제니 옐런도 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자산 규모 축소하는 것을 계속 연기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미국 경제가 일부 과열의 기미도 조금 보이고 있고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자산 규모를 축소했을 때는 금리 인상과 전혀 별개의 이른바 양적 완화했을 당시에 그 반대 현상이 시중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 양적 완화의 이 수습책이기 때문에 정통적인 경제 수치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이 대목 굉장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후로 제니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이번 주에 미국에서 있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예, 우선 지금 프랑스 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프랑스의 마크롱이 주도하고 있는 신생당이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프랑스 선거가 1차, 2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2차 선거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나타나는데 마크롱에게 무게가 실릴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상당히 구심점을 갖게 되고 탄력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유럽연합 동화인 유로화의 강세, 또 반대로 마르크화의 약세가 예상될 수 있다. 그런 변수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슈퍼 목요일 또 슈퍼 수요일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22의 통화정책회의, 또 코미 정언,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총선 결과. 그런데 이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다는 말이죠. 이것이 잠복에 있어요. 지난주에 나타난 결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로 대부분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보면 코미의 경우에도 코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완전히 박살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진실 게임으로 2라운드, 3라운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국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메이 총리가 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긴 것도 아니에요. 의석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일당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22의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긴축으로의 선에도 펜딩돼 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갔다고 끝났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인 국제 변수로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해외 이슈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경제 이슈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은 물론이고 오늘도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오늘도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이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추천주에 대한 의견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3개 종목 있죠. 롯데정밀화학, 하나케미칼, GS는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이고요. 지금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애경유한은 여전히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조 대림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상태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6.5% 수준의 수익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5월 31일에 주셨던 영진약품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이후 로 지금 들고 계신 거고요.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대림산업이나 현대백화점 또 LG전자 등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환인제약은 본절 청산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6월 8일에 주셨던 후성을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5%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역시 6월 10일에 주셨던 최근에 주셨던 한진칼도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봅니다. 5월 23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더존비즈온이 각각 40% 가까이 22%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6월 8일에 매도 사인 주셨던 동아지질 17.6% 수익을 기록해 베스트 필살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6월 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환인제약 종목코드 016580. 이 종목은 6월 9일 장중 매수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감했었고, 따라서 1차 목표가 달성 후 물량을 80%에서 90% 청산하시는 후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이 최소 10%에서 20% 정도만 갖고 있는 종목들은, 물량은 본절 청산하신 후 현금 보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신규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지켜보시면서 진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5일 날 추천드린 종목 LG전자 종목코드 066570.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 매수가 대비 지금 0.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대폭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요. 또 이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재 육성도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관련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현 종목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은 똑같이 80%에서 90% 축사 후 10%에서 20% 본절을 잡고 지속 호이등하는 전략. 이 종목은 최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갖고 간다. 다만 본절에 왔을 때는 100% 청산한다. 이런 마음으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LG전자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피력하신 건데요. 함께 매수하신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천주에 대한 리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거의 요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코스피는 흔들리고 눌림이 있더라도 지속 상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상방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정학적이든 뭐든 거의 희소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기술력과 그 힘을 보면은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주식이 빠지게 되면은 물타기하거나 물려있지 마시고요. 반드시 손절하고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해외 선물에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항생지수는요, 오늘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로는 25,918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보고요. 혹시나 25,918이 깨지면 25,860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항생지수는 매수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46.51달러가 저항할 때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45.38이 내려왔을 때는 거기가 지지로 보시고 상방, 그러니까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지수로는 1273.62 저항시 하방이고요. 혹시나 1273.62 돌파했을 때는 1275.8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1.12015 지지시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1.120115가 깨지면 1.1191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눌림입니다. 자, 지수로는 2430.25가 저항할 때 하방이고요. 혹시나 2430.25가 돌파했을 때 2431.7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국내 시황 또 선물 시황 분석 부탁드리고요. 필사 종목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코스피는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번 주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좀 눌림이지만 상방이다. 저번 주 금요일날 좀 많이 올라갔죠. 자, 여러분들 자신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자신있게 갖고 가시고요. 손절 나가는 종목은 100% 청산하는 전략 반드시 기본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2371.03이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2371.03이 깨지면 2367.29가 지지할 때 상방으로 봐주시고 매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말씀드렸지만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눌렸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고요. 혹시나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308.45가 지지시 지속 상방입니다. 선물은 혹시나 308.45가 깨지면 307.45 부분에서 매수 대응 다시금 상방으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드리겠습니다. KC텍 종목 코드 02946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공정용 장비와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반도체 및 공정설비 분야의 호황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꼭대기에 올랐다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꼭대기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일반 개인들은 못 삽니다. 반드시 이런 종목들 저점 매수해서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9,500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손절가라는 거는 손실은 매매 시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손실이 발생되는 거고요. 목표가 수익 나는 거는 시장의 큰 어른들,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감사하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께서는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홀딩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필사 종목은 KC텍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외환영웅의 해외 선물 강연회가 열린다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해외 선물은 저번에 세계 최초로 한번 하고 있는 세계 두 번째로 또 해외 선물을 부산에서 강연을 합니다. 우리 지금은 주식이 호황이고 주식시장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러나 언제 한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주식은 상승해야지만 수익 나지만 해외 선물과 선물 옵션은 떨어져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지 기념과 또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에서 수익이 나거나 이기려면은 한 종목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과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외환영신 동안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강연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앞서 나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SE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 유료 문자입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예년 이맘때 정도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한 햇볕에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반면 오늘 미세먼지와 오존은 모두 보통 수준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단 오후 한때 중부와 전북, 경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는데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강릉과 속초 20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전북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7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남해안은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이 갈수록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